자, 그 다음 이어서 장기수선 계획, 영어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장기수선 한번 보실까요? 영어는 장기수선계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기수선 일단 영어, 지금 봤던 장기수선 계획, 영어만 잠깐 보죠. 지금 장기수선 계획 영어 하나 잠깐 살폈고요. 자, 이 지금 1000세대 노원 아파트를 좀 전에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봤을 때 전유와 공용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주차하는 사람은 크게 이 전유와 공용 부분이 무슨 부분을 관리하더라? 공용 부분. 그래서 관리주체는 공용 부분을 관리합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관리주체가 관리할 범주를 공용 부분이라 정리했었고,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이란 것은 말 그대로 계획. 그래서 지문 영어를 잠깐 살펴봤지만 지문 그대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면 장기 계획이라는 데에서 장기수선 계획은 그러면 이 계획은 어느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이라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립하는 거 맞는데 공용 부분 중에 그러면 공용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보자. 그러면 공용 부분을 크게 다시 이제 전유하고 공용으로 나눴듯이 공용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눠 보면 공용 부분을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즉 공용 부분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공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주요 시설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공용을 다 크게 두 개 나눴을 때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공용이 있고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공용 부분이 있다면 이 장기수선 계획은 두 가지 주요 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그 수립에 관한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이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장기수선은 그 중에 이 장기수선 계획 어느 대상을 이 주요 시설, 지금 지문에 봤듯이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다. 그러면 공용 부분을 또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두 가지 부분으로 또 나눴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러면 교재는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갔다 다시 이제 오면, 자, 교재는 어디를 잠깐 펴시냐면 페이지를 여기 관련 페이지인 여기만 한번 볼까요? 지금 저 교재 146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보시죠. 146페이지 가보죠. 146페이지. 자, 146에 가면 지금 현재 교재 문항 번호 02번에 장기 수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46에 가면 장기 수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면 148페이지 가면 별표단, 그래서 박스 148과 149페이지 있죠. 그래서 148과 148에 가보니 크게 148과 149에 가면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1번에 건물 외부, 2번 건물 내부, 그리고 3번 3, 4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지금 150페이지까지 한 장을 넘겨가 보시면 3번, 4번, 5번은 그 설비 중에 각종의 건축 설비 중에 3, 4, 5에 따른 시설을 정리한 부분에 이제 난방 및 급당 설비까지 5번, 6번은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복리 시설에 관해서 여긴 지금 현재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주요 시설을 하게 되면 1번부터 6번, 쉽게 예를 들어서 6번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6번은 지금 현재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복리 시설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러면 5개 부대 복리 시설은 이 주택 단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좀 전에 봤듯이 부대 시설의 종류와 복리 시설의 종류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150페이지에 6번에 이 부대 복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대 복리 시설인데 그 부대 복리 시설 중에 뭐더라?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공용 부분의 시설을 몇 번에서 6번에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래서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1번부터 6번은 공용 부분 중에 뭐예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공용 부분의 대상 시설을 뭘로 표현해 이거를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이 1번부터 6에 해당 이 1번에서 6번까지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수립하는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공용 부분 모두가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된 이와 같이 법에서 1번부터 6에 해당하는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장기 수선 계획이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긴 하나 정리를 하셔서 이제 볼까요? 왔으니 용어는 이거 따로 정리한 건 아니죠.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건 방금 봤던 주요 시설에 관련 1에서 6에 해당되는 시설은 뭐 하더라? 교체 보수라. 그럼 이 계획은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교체 보수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재 그럼 교재 150페이지 그 페이지를 잠깐 놓으시고 하나.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교체하고 뭐 합니까? 보수합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보수해요. 교체하고 보수한다는 건 그냥 하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교체 보수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러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의 대상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보수. 이 표에 따른 그 계획표, 그 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됐을 때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왕따 왕따가 된 주요 시설에 분류가 안 되는 공용 부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해야 돼요? 주요 시설로 분류가 안 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뭐가 돼요? 때가 돼 문제가 심각하다면 교체할 거고 또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보수합니다. 그러면 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거나 분류가 안 됐을 때 마찬가지 이 교체 보수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돈이 들어가야 대상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하고 교체할 때 그 밑에 들어가는 돈은 무슨 돈을 가지고 그래서 교재 지금 우측에 151페이지 하단에 영어만 잠깐 확인하시게 3번에 가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 주요 시설 분류가 된 대상 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을 어떤 돈으로서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할 건 이때 들어가는 이 돈을 무슨 돈?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서 대상 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수합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 제외가 되는 대상 시설 교체 보수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할까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아직은 진도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관리비로 부과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뭐 따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수선 유지비가 있어요. 그래서 수선 유지비를 가지고 주요 시설이 아닌 공용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합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냐, 분류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 일단 정리는 선정 이렇게 하시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공용 부분 중에 뭐예요?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대상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의 수립, 교체와 보수에 관한 장기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이고 그 대상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은 무슨 돈을 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리고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공용에 대한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은 무슨 돈으로 관리비로 부과되는 항목 중에 있는 10개 관리비 비목 중에 수선 유지비로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세요. 일단은 장기수선 계획 설명드리면서 이제 수선 유지비하고 용어 여기도 용어만 그냥 잠깐 봐두세요. 어차피 이제 차후에 뭐 지금 저 보시면 기본과 이제 책이 이제 출간이 되면 기본 과정과 시험화 과정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용어 하나 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교재는 다시 해서 103페이지로 원위치 하셔서 다시 교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103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장기수선 계획을 정리했고요. 장기수선 계획 정리했고
자, 지금 지문적인 나머지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지문상에 가시면 13번, 14번에서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업자 관한 걸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주택관리업이란 뭐고 또 주택관리업자란 무엇인지 용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하나 주택관리업이란 주택관리업자란 하기 전에 자, 좀 전에 이 1000세대짜리 로원 아파트를 누가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주체란 자가 건설하고 공급을 하고 입주 법에 따른 일정 기간까지 뭐 하더라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건설 공급만 올죠. 이거죠. 이 업무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일정 기간까지 뭐 하더라 관리하는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이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이거를 사업주체 관리다. 그래서 그럼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방금 확인했듯이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철수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이렇게 충족이 됐다면 사업주체는 분명히 떠날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떠나갔다. 그러면 1000세대의 노원 아파트는 이제 그 건설 공급하고 관리 사업주체가 떠나버렸어요. 떠났다면 사업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주체가 떠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세대의 이 노원 아파트는 어떤 관리를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법에는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는 두 가지 관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치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치 관리 방식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용어 살폈듯이 이 1000세대 노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직접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해서 스스로 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 자치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무슨 관리 선택할 수 있냐면 위탁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치 관리 방식이라면 그 공동택에 직접 직원들을 채용해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해서 스스로 관리했다면 여기서 말한 위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지문 그대로 듣겠는데 위탁이란 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를 누군가에 뭐 하겠더라 위탁을 주어서 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 즉 사업주체가 사업체 관리가 끝났다면 그 공동택 규모가 법에 따른 규모 이상이 된다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면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 관리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 방식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리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용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질문해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질문에 14번 주택관리업을 한번 보시죠. 14번의 주택관리업입니다.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어느 규모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여기는 주택관리업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에서는 용어 하나 확인할게. 그러면 주택관리업을 하면 최소 입주자 등으로부터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 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그래서 규모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해서 14번에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점 밑에 가보죠.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 하더라? 등록한 자.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 하는 자다. 즉 주택관리업이란 것은 의무관리단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했고 그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자, 등록한 자를 누구라 표현해? 그를 주택관리업자. 그래서 규모는 지금 그럼 사업주체가 최소 어느 지금 보면 최소한 이 위탁관리 방식에 따라 위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합니까?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자로서 누구에게 위탁을 줍니까? 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관리 이걸 무슨 관리?
여기를 위탁관리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규모로 봤을 때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 주택관리업자로서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라고 그랬고 그 규모를 물었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해서 맡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문상에서 좌측에 102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 102페이지. 102페이지 중에 지금 밑에 04번입니다. 혼합주택단지 좀 마무리하고 2번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혼합주택단지 04번. 자,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여기를 혼합주택단지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 이제 하나 보죠. 자,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 10개 동으로 해서 각 동에 1000세대짜리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구성이 됐어요. 이 주택단지 1000세대 모두가 분양주택으로만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1000세대 모두가 다 뭘로?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혼합주택단지란 건 1000세대가 임대로만 분양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3동까지 그리고 4동부터 해서 10동까지 해서 크게 10개 동을 놓고 봤을 때 1동부터 3동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300세대가 그럼 나머지 4동부터 10동까지 몇 세대가 700세대가 무슨 주택? 분양주택. 그러면 1000세대 중 일부는 임대주택,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해서 1000세대가 구성되어 있대. 이게 무슨 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 그래서 혼합이란 건 지문 그대로 분양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들어있는 걸 뭐라 하더라? 혼합주택단지란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란 개념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문항 위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지금 이제 간간히 용어가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볼까요? 자, 지문은 이제 의무관리 대상에서 공동택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부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해서 선 하나 그어 놓고 규모는 지금 여기 의무관리 대상에서 규모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용어 한번 볼게요. 용어하고는 규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 2번 자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그 규모는 총해서 기역에서부터 지금 미음까지 총해서 5가지 규모의 공동택의 종류를 정했더라. 그래서 그럼 일단은 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이제 이 의무가 된 공동택 규모를 보니까 첫 번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라고 그랬어요. 일단 먼저 하나 봤을 때 그러면 자 규모가 지금 아직 그 규모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일단 그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그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잠깐 중간 정리하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그러면 규모가 현재 여기 규모는 해서 그 규모가 지금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미음에서 요 5개 중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공동택의 규모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역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뭐 하더라? 전문적으로 관리할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 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 누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럼 여기서 말한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누구를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최소 이 규모 이 기역에서 미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한다면 이때 플러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할 수 있다. 이때는 배치하여야 한답니다. 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규모가 최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 규모에 해당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해서 근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강제성을 띈 의무 배치로 가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소장으로서 여러분이 주택관리 산하 보혜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관리사무소 채용해야 할 규모를 물었다면 여러분이 어느 규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 산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한데 그 채용은 이때는 뭐예요? 채용은 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다는 게 일단 선택 필수입니다. 이때 소장을 배치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규모 이상이면 그 규모에 따라 500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를 500세 미만이면 주택관리산하보를 선택은 배치한다. 일단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봤던 게 자치의결기구, 자치의결기구예요. 자치의결기구를 뭐 하더라?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이다. 그래서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 구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를 이때는 선택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일정 어떤 의무가 부과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자치의결기구는 좀 전에 용어 정리할 듯이 어떤 기구를 자치의결기구로 설명했더라 해서 이때는 플러스 이때는 뭐를 이때 자치의결기구는 여기를 뭘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란 뭐를 입주자 대표회의. 그럼 자치의결기구는 뭐를 입주대표를 선택해야 필수다. 입주대표는 뭐 해야 돼요? 입주대표회의는 플러스 뭐 한대요? 플러스 여기는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선택상이라고도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소 규모가 이 5개 중에 하나의 규모에 해당될 때는 관리사무소장은 구성하여야 한다 해서 이때는 꼭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어상에 놓고 봤을 때 이 규모에 해당 누구를 소장은 배치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입주대표회의는 여기도 뭐 하더라?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성이 아니라 필수 입주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의무적 구성 규모를 보는 어느 규모를 말합니까? 기역에서 미음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장은 배치한다. 입주대표는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는 강제성을 띠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규모는 지금 기역에서 미음을 중에 하나고 설명된 여기를 한번 들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그러면 규모는 총 5가지였어요. 보니까. 자, 근데 그러면 규모를 봤더니 첫 번째 기역 3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그래서 봤더니 규모가 첫 번째. 그러면 그 규모를 봤더니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니은 디귿하고 니은 디귿을 먼저 한번 보죠. 니은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그래서 보니까 니은버는 보니까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데 플러스 단서가 있네. 단서란 건 보니까 뭐가 설치됐다?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됐다는 건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150세대 이상이면 뭐 하겠다?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을 가봤더니 디귿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디귿을 가보니까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그래서 디귿은 세대수가 보니까 여기 난방은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인데 여기도 플러스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150세대 이상이면 난방은 중앙난방이죠. 중앙난방 방식 또는 무슨 난방이냐? 지역. 여러분이 중앙난방은 단지 지하에 난방을 하죠. 그래서 단지 지하에 커다란 대형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그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서 단지 내를 난방하는 게 무슨 난방? 중앙난방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중앙난방은 뭘 보고 판단할까 이러면 했을 때 중앙난방 방식은 지금은 건설 공급 단지가 거의 한 4, 5, 꽤 오래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20년 이전에 건설 공급 때문에 유지 관리되는 부분들이고 난방도 보면 중앙에서 지역이나 개별 난방으로 바뀌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중앙 난방 방식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분류하겠다? 150 이상. 지역 난방이란 것은 여기는 단지 내 보일러가 설치된 게 아니라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그 어떤 온수 고온수 등 공급받아서 주택 단지 내 지하인 열 교환기를 통해서 그 열을 단지 내 적정 온도로 낮춰 난방하는 무슨 난방? 지역. 그래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150세대 이상이면 여기도 뭘로 분류하겠다? 이 규모 하나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볼까요? 일단 그러면 기역, 니은 두 가지 잠깐 보류하고요. 두 가지 보류하고 일단 여기만 놓고 봤을 그러면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라면 그때 어떻게 돼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 이란 단서가 있죠. 근데 기역을 가보니까 뭐래요? 기역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뒤에 어떤 이야기가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난방 얘기가 아무 이야기가 없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300 이상이란 이 뒤에 숨은 뜻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이제 법에서는 어디까지만 설명해 놨더라? 여기까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규모를 정리해 놨지만 뒤에 이 숨은 뜻에 두 가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 어떤 의미냐면 300세대 이상이란 이 숨은 뜻에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면 승강기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되면 세대수가 150세 이상이면 분류하겠다고 그랬는데 300 이상인 여기 숨은 뜻 중에 하나 뭐가 있다?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여러분이 자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차후에 정리하겠지만 공동주택의 승강기 세 가지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첫 번째 승용 승강기가 설치되고요. 그 공동 층수에 따라 그래서 공동주택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를 공동주택의 층수가 10층 이상이면 그때는 비상용 승강기와 그리고 화물용 승강기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건 그 공동 층수가 몇 층 미만이라는 거예요? 6층 미만. 6층 미만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숨은 뜻 하나.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난방은 무슨 난방? 난방이 만약에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라면 세대수가 150세대 있냐면 여기는 난방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보니 숨은 뜻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이더라. 그래서 300 이상의 숨은 뜻 두 가지는 첫 번째 뭐가 없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으로.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인데 그러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그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층짜리 저층 아파트 개념 정도 가시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세대수만 즉 단순하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 300 이상. 그러나 니은과 디귿에 따라 승강기 설치나 이 중에 하나 난방이라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분류하겠다. 150 이상이면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볼까요? 리을번. 자, 리을번은 이제 보시면 교재, 현재 교재 이제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지금 3번 공동주택 관리법 영상의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리을을 보죠. 리을을. 자, 그러면 여기 리을은 이제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지문이 꽤 길어요. 건축물로 주택이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문이 지금 여기는 꽤 길어지는 지문인데 그래서 리을번 지문은 앞으로 지문에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장을 하면 여기 리을번의 지문은 여러분하고는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 리을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건축물 레벨을 보시면 되냐면
리을번은 이걸 생각하시면 리을번은 그러면 리을번은 지금 건축법에 따른 그와 같은 규정에 대한 점에서 여러분들에서 여기는 지금 이 건물 중에 일부는 주거용의 건물, 일부는 상업용의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일상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주상 복합 건축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리을은 여기 지문이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긴 지문 앞으로 수업 시간에 처음에 요 긴 지문을 다 이거를 지문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리을번에 관한 요 지문을 줬을 때 이거를 주상 복합 건축물로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상 복합 건축물로 의무가 되면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자 네 번째 주상 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주상 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분류가 되려면 이때는 요 주거용,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럼 최소 이 주상 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면 주상복합 건축물도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 5가지 중에 기역과 니은, 디귿, 니을에 관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 미음번입니다. 자, 미음번을 보실까요? 자, 미음번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금 미음번을 다시 한번 보죠.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밑에 이제 바로 박스를 한번 확인하시면 박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럼 이제 미음번은 이제 마무리 5번째를 정리해 보죠. 이제 미음은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되지 않는데 플러스 해당되지 않는데 동의는 얼마 동의를 갖춘다면 이 규모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 요건을 번역할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이죠. 자,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요. 그러면 자,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플러스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의무관리에 대한 공동체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죠. 미음번은 요 예를 하나 설명을 좀 여러분 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보죠. 자, 공동주택의 좀 전에 기역번을 설명드렸던 것 중에 여기는 300세대 이상의 숨은 뜻은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개별 난방 방식이라면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거냐? 30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세대예요. 200세대인 200세대. 뒤에 승강기란 이야기도 중앙지역 난방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럼 일단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아니다? 아닙니다. 의무관리로 분류하면 단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 최소 300세대가 되어야 의무관리로 분류가 될 건데 200세대는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2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이 200세대 공동택에 누구?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했다?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가 있다면 3분의 이상의 서면 동의했다. 그러면 200세대 전체 입주자 얼마 이상이 동의했다?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200세대인 공동주택도 뭘로? 이때는 의무관리된 공동주택이 아니었던 공동주택 이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200세대인 공동주택도 무슨 공동택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뭐요?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환 전에는 200세대 공동택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은 뭐예요? 선택적으로 배치해도 안 해도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았어요. 입주대표도 구성해야 돼요? 아유, 싫어요. 안 해도 관계없어. 그런데 이제 200세대 공동 이와 같은 동요권을 갖춰서 뭐 했더라? 이 의무가 된 공동택으로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 이제 200세대인 경우라도 이 동요권을 갖췄다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소장 배치해야 됩니다. 뭐 또 구성해야 돼요? 입주대표도 뭐 해야 돼요? 구성해야 되는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이 규모 공동택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체계적이기보단 영어 정리할 때가 이와 같이 설명드린 경우는 이제 보면 크게 없을 겁니다. 가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실 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기본서가 출고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부분 설명을 할 수 있게 현재와 같이 이렇게 차분한 전체 설명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건데 지문상 여러분이 보시면 혹시 이 규모 공동을 물어보면 이 지문을 현재 주었지만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 용어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실질적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무가 되면 공동태가 되면 머릿속에 이제 보면 뭐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되더라.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태라는 건 머릿속으로 조금은 떠올리실 필요가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규모는 5가지 규모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해당한다면 이거를 의무가 되는 공동태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여기는 지금 기존 공동택이 아니라 여기는 기존 공동택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전환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 걸까요? 미음번.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는 기역에도 리을이 해당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동요건을 갖췄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앞으로 여기는 용어를 여기를 이제 이 규모로 이제 정리하자면 여기는 하나 더 가서 여기를 의무 관리 대상.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이 한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은 이제 지금 미음번은 중요한 게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 동의요건 하나 기억하시고 이 공동택의 규모를 앞으로는 어떻게 부른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도 이제 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으로 전환이 된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으로도 미음번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까지 이제 해석해서 총 5가지 규모를 뭐 하더라? 의무가 된 공동택으로 분류하고 이제 미음번은 하나 기억할까요? 동의요건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3분의 2 이상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도 이제 이 공동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환되는 어떤 정족수는 얼마? 전체 입주자 얼마 동의가 필요하더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무가 된 공동택 규모에 관한 부분까지 좀 정리를 좀 드렸었고요.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죠. 이제 앞쪽에 주택법상 용어 중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하나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그 지문 중에 9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97페이지 가시면 지문 중에 여기는 이제 지워보시죠. 지워버리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머지 용어 97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주택의 정의만 간단히 보죠.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내회사나 용어 정의 봤고요. 양가로 2번 주택법상 지금 단독주택의 종류는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면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라 해서 종류는 3가지 정도로 정리. 자, 한 장을 넘겨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문항은 2번에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하냐 그래서 자,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하고 주택법상 종류는 몇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는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죠. 좀 전에 공동주택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는 방금 지워졌던 1000세대짜리 1000세대 노원 아파트를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세대짜리 노원 아파트를 좀 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이걸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눴다. 나눴다는 건 무슨 부분하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그래서 공용과 전유로 요거를 나누어 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 공동주택에 관한 정의 중에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하면 공동주택의 정의 중에 공용과 전유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두 개로 나눠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지문은 지금 3번에 첫 번째 줄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선 하나 그어보면 사선을 그어놓으면 사용하는 그 부분까지 사선을 그어놓으면 그 부분은 지금 두 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말하는 지문일까요?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사용하는 뒤쪽의 부분은 이제 무슨 부분을 전유 부분에 관한 용어를 설명. 그러면 자 사용하는 뒤쪽에 이어 다시 한번 보죠. 자 사용하는 다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가 무슨 부분? 전유. 그래서 공동 여기는 용어는 크게 이 정의는 중요치 않지만 일단 정의 중에 봤을 때 크게 공동대 무슨 부분 나눠 볼 수 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다.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용어상에 하나 봐두시고 그다음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이란 말고 주택에 준하는 개념으로서 주택의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다. 그러니까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준주택의 종류 1번의 기숙사부터 4번의 오피스텔까지 해서 4개 분류 정도는 좀 봐두실까요? 그래서 1, 4번에 관한 분류 정도 준주택은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국민주택은 그 용어만 잠깐 살펴보죠. 자, 4번입니다.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박스의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그 박스의 두 개는 그냥 뭐 참조적으로 보시게요. 그냥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1번. 국가, 지방자치,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뭐라?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중에 봤던 국민주택에 여기 1과 2에 관한 주택을 무슨 주택? 국민주택에 참조하시고 여기는 국민주택의 용어 정의 지금 그러면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모가 무슨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 해서 다음 어느 하나 즉 1 또는 2의 어느 하나의 주택으로서 규모가 무슨 규모 이하더라? 규모로서 무슨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합니까?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지문 중에 여기 국민주택 규모 여기를 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밑에 지문에 자 이어지는 그 밑에 바로 국민주택 규모 있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얼마 이하다. 그래서 면적이 이거를 무슨 면적? 주거 전용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그럼 여기서 요걸 한번 보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보면 국민주택 규모 보셨을 때 여기는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이죠.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합니까?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이 주거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이 몇 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문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뭐라?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근데 교재는 현재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 더 확인하실게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걸 주어진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빠졌지만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 꼭 하나 같이 확인하실 게 국민주택 규모란 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일 수도 있냐면 100제곱, 여기는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국민주택 규모 했을 때 주거적 면적이 얼마 이하인 100제곱미터인 경우, 85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얼마인 경우도 있다.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왔죠? 여기는 또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교재상에는 85만 나왔지만 하나 같이 갈 게 이제 보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하나 정리하실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단서 규정하고 같이 나온다면 그때 면적은 80, 특정 단서가 없이 나오면 국민주택 규모 관련 면적은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까? 85 이하인 주택인데 그러나 이 국민주택 규모를 줄였을 때 이와 같이 단서 요건하고 같이 나온다면 그때는 면적이 85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빠졌지만 약간 말로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한 단서란 건 뭐가 나오냐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고 단서를 주면 그때는 얼마? 85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제곱미터가 나온다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국민주택 규모는 85라고 하면 입력이 되는데 여기는 뒤쪽에 특정한 단서가 없이 면적을 물었을 때 85가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규정에 따라 읍 또는 면 지역이라고 단서와 같이 나오면 그때는 주거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돼요? 85가 아니라 얼마가 나옵니까?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용어도 한번 좀 확인할 필요, 그리고 85냐 100이냐는 것은 85는 단서를 달지 않고 나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85. 그러나 단서를 달고 나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은 등에 따라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호 또는 1세당의 주거지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까지 하나 정도 정리하실까요? 자, 그러게 이제 해서 국민주택 규모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8번으로 건너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자, 여기 토지 임대분 분양주택은 소유권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소유권으로 나눴다는 건 이 건축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두 개가 분리된 형태가 무슨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 건물은 그리고 토지는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라고 봤을 때 8번. 자, 토지 소유권은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무슨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 뭐가 분리됐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된 주택이 무슨 주택?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하나 확인하고요. 사업주체 주택 단위를 설명을 드렸었고 부대봉시설 설명을 드렸었고, 자, 우측에 보면 지문 중에 지금 15번 기간시설 잠깐 볼게요.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 이거를 무슨 시설? 기간시설. 여기는 그 밑에 있는 뭘 하나 확인하면 여기는 그 밑에 있는 간선시설 있죠. 간선시설. 여기를 한번 보자. 간선시설. 자, 이제 그러면 간선시설은 어떤 시설을 간선시설이랍니까? 봤더니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단서, 다만 가스시설 및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간선시설이라는 건 주택단지 안과 밖에 기관시설을 연결한 걸 간선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간설시설 중에 무엇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라면 그때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간선시설 중에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 단서에 따라 지금 단서에 따라 세 가지 대상 시설은 주택단지 밖과 안의 시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간선 시설 중에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는 뭐예요? 공급하는 자가 어디까지 설치하더라? 세대 내 전유 부분까지 설치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중에 가스 시설, 통신 시설 그리고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안과 밖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시설 어디까지 세대 전유 부분까지 설치를 누가 공급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단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간설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그 시설까지를 누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그 간설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세 가지에 대해서 포함한다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주택단지 밖에 쉽게 가스 시설 어떻게 가스 배관을 주택단지 밖에서부터 어디까지 세대 전유 부분까지 누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는데 간선시설 모두가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세 가지에 대해서만 그렇더라 해서 그 부분까지 하나 간선시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공구라 합니다라고 해서 공구. 자, 그럼 공구란 뭐냐? 봤더니 공구. 자, 공구를 볼까요? 공구. 자, 공구. 자, 공구. 좀 전에 잠깐 예를 들어 노원 아파트예요. 노원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1000세대를 보니까 1000세대를 전부 다 지어서 입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세대의 노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1000세대를 일괄적으로 이 하나의 주택 10개 동과 등등 해서 이거를 건설, 공급, 입주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래서 그럼 1000세대를 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건설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건 뭐예요? 공구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500세대 먼저 건설한다. 그래서 이거를 A 공구라 칭하고 그리고 나머지 500세대를 B 공구라 칭한다. 그럼 이때 500세면 여기는 A, B든 뭐 순간 관계없겠죠. 예를 들어 A 공구 500세를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해서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B 공구 몇 세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500세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공구로서 갖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뭐 1000세대를 뭐 3000세대 마찬가지로 어느 세대든 간에 최소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때는 공구로 구분해서 착공검사,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하더라? 공구로 나누는데 그러면 그 갖출 요건의 두 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공구로 나누어서 순차 건설할 수 있냐? 그래서 봤더니 지문에 1번 박스 가면 1과 2가 나와 있는데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그럼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어떤 시설 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밑에 가보니까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
어느 하나 해당 시설을 통해서 공구간의 너비를 최소 몇 메타,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을 설정한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번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죠.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서 공구를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볼까요? 자, 이제 A 공구, B 공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는 주택단지 밖에 기간도로도 있겠지만 주택단지 안에 도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A 공구와 B 공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 지금 방금 확인했던 대로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서 A, B 공구를 나누면 최소 이때 이 너비는 몇 메타 이상의 너비가 확보돼야 돼요. 6m 이상의 너비가 확보된다면 이때 공구로서 갖출 요건 두 개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거여서 그 중에는 하나,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서 공구간의 구분을 경계한다. 최소 너비는 그 중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더라도 최소 너비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으로서 너비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각 공구별의 세대 수는 최소 몇 세대 이상? 공구로 구한 최세대 수는 거지 밑에 가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세대 수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돼요? 각 공구별의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이때 그러면 이와 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때는 뭐예요? 공구로 구분해서 착공검사 A 공구 500세대 먼저 착공검사에서 시작을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B 공구를 대상으로 착공검사, 사용검사 받고 입주해서 선세대 공사를 이르게 공구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 있다. 너비는 6m 이상, 최소 하나의 공구로 쪼개지면 세대는 몇 세대 이상이 하나 공구로 쪼개질 수 있다? 300세대 이상이면 공구로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 그래서 공구간 구분 공구 관련해서 지문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18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에요. 세대 구분형 영어문 한번 보죠. 자,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주택을 뭐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자, 좀 전에 공동택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냐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공용에 있는 전유 부분을 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란 건 그 전유하고 공용 부분 중에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그럼 여기가 이게 지금 전유 부분입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의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할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획된 이 전유 부분 세대는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 1세대가 거주할 거예요. 근데 지문에 봤듯이 공동주택인데 세대가 구분됐다. 그럼 세대가 구분됐다는 건 전유 부분,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은 몇 개 공간을 나눴다? 일정의 재료를 통해서 두 개의 부분으로 구획을 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이란 것은 이렇게 이제 일정 재료를 통해 이 세대 간을 구획을 해서 이 구획된 개수마다 몇 세대가 각각 한 세대씩에서 전유 부분 하나의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구획을 해서 구획된 개수마다 뭐가 독립 세대가 살 수 있게 지은 주택이 무슨 주택?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문 중에 여기는 구분 소유가 된다 안 된다? No. 그러니까 전유 부분 하나 좀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구획된 구분수 인정된다? 구분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게 결국 이거를 이 세대만 따로 떼서 팔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 전유 하나를 매매 대상으로 보는 거지 각각 따로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하나 하고 뭐까지 하나 확인할 필요, 여기는 이 부분하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면 박스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페이지 상단 박스 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저가반 주택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1번 사업, 그러니까 세대,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 형태의 공동택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1번. 1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요건인 1번의 가에서 라를 2번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이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요건은 지금 들어갈 거 없어요. 뭐만 다시 확인하시냐면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있더라는 여기만 잠깐 설명돼요. 그건 어떤 의미로 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세대구분 공동택 용어 정의 살펴봐서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지금 봤던 대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이 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 허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행위 허가를 받거나 또는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뭐예요? 설치가 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종류가 있다. 그럼 여기 좀 전에 요거 이제 들어가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두 개로 구획을 나누어서 이 하나의 전유 부분에 몇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되는 걸 말하는데 자 이제 그럼 다시 여기로 보죠. 그러면 형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건물, 공동주택을 신축입니다. 공동을 신축할 때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됐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건설한 경우를 말하는 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됐다는 공동택 종류 하나. 두 번째, 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됐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는 아니었고 건물을 신축할 이와 같은 형태로 건설 공급을 해서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그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세대구분 공동택이 아니었던 이 내부 구조를 이와 같이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부분으로 구획을 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그래서 세대구분 공동 종류는 몇 가지 일단 용어 정의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만 첫 번째 요건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건설 공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는 입주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공동택의 내부를 이와 같은 형태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두 가지 모두가 다 요건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건은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하나, 그러면 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건설 공급되는 예를 들어 세대수가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을 때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1000세대 모두가 아니에요. 그 1000세대 중 일부를 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1000세대 일부를 이와 같은 두 번째 형태라는 거지 건설 공급된 세대에서 전 세대를 1 또는 2의 형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신축해서 건설하거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1000세대 중에 이제 그 기준을 지금 따로 정리하지 않겠지만 1000세대 중에 법에 따른 이 세대에서의 기준에 따른 일부를 이런 형태로 건설이나 설치하는 거지 전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가 뭐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쭉 봐죠. 밑에 이제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밑에 박스는 그냥 건너가실게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죠. 좀 전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서는 박스 그 분류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는 용어만 정리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무슨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고요.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 주택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도시형을 살 때 용어상에 세 가지를 기억하실게. 여기는 몇 세대 미만. 그러니까 도시형 세대 수가 몇 세대로 제한되어 있다. 300세대 미만이고요.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여러분이 1호 또는 1세대 주거 면적 몇 제곱미터 해야 하세요? 85 아니면 뭐였어요? 100제곱미터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85는 특정 단서가 없으면 그러면 단서를 달고온다는 것은 읍 또는 면지역이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디에 건설됐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도 제한, 짓고 싶어도 몇 세대 미만밖에 지을 수 없더라.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규모는 이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됐다면 세대수도 300세대 미만이지만 도시형 주택에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할까요? 85입니까? 100입니까? 이 단서를 달지 않고 논다면 이때는 몇 제곱미터가 돼요? 여기는 몇 제곱미터가 되더라? 85제곱미터야. 인 경우죠. 근데 만약에 이 단서를 달고 나면 그때 면적이 얼마가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두 가지 구분하시면서 여기는 첫 번째 300대 미만 세대수도 제한됐지만 이 면적도 얼마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라고 정리하고요. 자, 10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자, 그 다음 우측에 이제 건강 친화형 주택 읽어보시고 22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이라 해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해서 장수명 주택 봐두시고요.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에 밑에 24번에 리모델링이라 해서 건축물의 노후화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제 그래서 리모델링만 좀 잠깐 볼까요?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하에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만 가능하냐면 리모델링은 외부 형태 또는 구조를 일부 증설 변경하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밑에 박스 내용 이제 배제하시고 리모델링은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중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자 주택법상 기준은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정도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의 용어에 관한 부분 하나 봐두시고 마지막 하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드렸던 주택법상 관련한 부분에 그리고 공동관리법상 관련해서 용어에 관한 정의와 그리고 주택에 관한 정의를 좀 일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정의들은 앞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기본 심화 과정에 이 용어들은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해서 두 가지 관련법에 따라 용어 좀 마무리 좀 짓고 좀 쉬었다는 교재 96페이지
96페이지 가면 지금 101의 주택관리 기초에 01번의 건축법상 주택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여기도 용어 정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좀 쉬었다 96페이지 1번에 01의 1번에 건축법령상 주택 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